안녕하세요. 최재호입니다. 오늘 리뷰를 할 페이퍼는 Logistic Growth Modeling with Markov Chain Monte Carlo Estimation이라는 페이퍼인데요. 지금 방금 핫하게 따끈따끈하게 서미션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게 2010년도에 해링 선생님하고 저하고 덴버 ARA에서 발표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아직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2010년도에 이걸 해놓고도 아직은 이제서야 이제 8년이 지나서야 서미션 하는 그런 대참사가 벌어진 그런 페이퍼인데 저는 최재화고요. 조지 워싱턴에 근무를 하고 오늘 이 페이퍼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퍼는 그로스 모델링 전체 큰 픽처로 보면 서브젝트 레벨 데이터를 다룹니다. 대부분의 SEM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summary level 데이터, 그러니까 covariance, variance matrix나 mean 벡터를 데이터로 해서 likelihood 펑션을 잡고 result distribution을 target function to minimize 혹은 maximize 하는 걸로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건 subject level 데이터예요. 우리 IRT 하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each variable마다, each point마다 다 likelihood 펑션을 product을 해서 잡는 subject level data approach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summary level data approach랑 subject level data approach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한번 조금 설명을 한번 할게요. 오늘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maximum likelihood도 이걸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베이지안을 썼어요. 왜 썼냐 하면 이게 지금 그 2009년도 초이, 해링 앤 핸콕 페이퍼가 linearity in parameter를 하기 위해서 그 transformation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지 않고 그 inherently nonlinear, 그러니까 nonlinear 펑션을 있는 그대로 estimation 한번 하기 위해서 베이지안을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reparameterization을 강조를 한 페이퍼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어떻게 다른 건지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했고요. abstract 읽어보면 이거는 또 simulation study예요. simulation을 했던 study고 Markov Chain Monte Carlo Estimation을 Bayesian Framework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fully random version of Logistic Growth Curve Modeling. 왜냐하면 2009년도 페이퍼가 초이 2009년도 NBR 페이퍼는 여기가 lower asymptote랑 upper asymptote가 fix가 됐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그게 그 바운더리가 다 같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게 리미테이션이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릴리즈를 하기 위해서 마르코프 체인을 썼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특히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해서 정말 이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어떤 레코멘데이션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제 프랙티셔너들이 이런 모델을 할 때 어떻게 리서치 디자인을 잡아야 되는가 그것들을 정리를 한 게 이 페이퍼의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2009년도 초이, 해링, 핸콕은 이런 그 S-shape curve에 관련된 logistic growth curve 모델링을 제시를 했지만 여기서는 이 페이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단점 중에 하나가 그 upper asymptote나 lower asymptote가 common하다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왜 이게 common 해야만 되는지 2009년도 페이퍼에서는 linearizing을 하기 위해서는 upper asymptote나 lower asymptote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두 개의 포인트가 두 개의 파라미터가 픽스를 하지 않으면 large transformation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large transformation을 해야만 linearity in parameter를 우리가 홀드를 할 수 있고 linearity in parameter가 되어야지만 전통적인 방법의 structure equation modeling에서 우리가 estimation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 이제 조금 제가 적어놨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nonlinear, fully nonlinear form을 traditional한 estimation framework에서는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SEM이나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가져오려면 이게 linearizing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SEM framework에서 하든지 multi-level framework에서 하든지 linear 모델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linearizing을 할 수 있거나. 근데 이거는 traditional estimation framework, 즉 결국에는 maximum likelihood가 가지는 요소고 그거를 우리가 베이지안을 쓴다면
이런 것들이 왜 그 픽싱을 해버리면 too restrict 하거나 theoretically implausible한 모델링 시츄에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지안을 가지고 이 fully nonlinear form growth modeling 여기서는 이제 logistic growth modeling이죠. fully random version 혹은 fully nonlinear form of logistic growth modeling을 하겠다라는 게 이 페이퍼의 목표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2009 2009 MBR 페이퍼가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이 common lower 그리고 common upper asymptote가 있다라는 가정 속에서 페이퍼가 돌았었는데 이거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Everybody's starting point는 lower asymptote는 같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saturate 되는가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가는 거는 결국에는 모든 학생들이 서브젝이 어떤 common upper asymptote로 가지만 시작하는 사람이 틀릴 수는 있잖아요. 개개인마다. 그리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모델링이 2009 페이퍼에서는 안 된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베이지안 이 페이퍼가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컨트리뷰션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 dependent variable이 여기서는 y로 표현을 했나요? i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개인이 subject i가 lower asymptote, upper asymptote, 그 다음에 이 그 slope, intercept parameter를 가지고 그리고 surge slope랑 surge point로 transformation 시키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제 mathematical하게는 별로 어려운 그게 아닌데 이게 이제 nonlinear 상태로 as it is estimation을 하는 게 이 페이퍼의 목표였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likelihood 펑션을 이렇게 잡았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전체 likelihood 펑션을 근데 제가 왜 이 likelihood 펑션을 디스플레이를 했냐고 하면 그 SEM 어프로치에서는 결국에는 Wishart 펑션이 likelihood 펑션이에요. Wishart 펑션은 covariance랑 covariance matrix하고 mean 벡터를 데이터로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는 response itself, subject level 데이터를 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likelihood 펑션을 잡아요. 뭐 full information likelihood 펑션이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likelihood 펑션을 잡은 다음에 베이지안 어프로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estimation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individually 몇 개의 parameter를 가지냐 하면요. individually 4개의 parameter를 가지잖아요. 개인별로 lower asymptote도 있고 4개가 있는데 subject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한다면 4 or 9 parameter가 동시에 estimate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subject level 데이터를 쓰게 되면 개개인별의 individual parameter랑 그 다음에 모델 parameter가 한꺼번에 estimate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예를 들면 1000명이면 뭐 1009개의 parameter가 한꺼번에 estimate 되어야 하는 대참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게 conventional method에서는 1000개씩 막 2000개씩 되는 저희가 social behavior science에 쓰는 estimator가 일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number of parameter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얘기는 이제 number of parameter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을 잘 안 하고 이런 large number of parameter를 해결을 하고 nonlinear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여러 그 방법들인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MCMC 그 Markov Chain Monte Carlo Estimation이 이제 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parameter도 at the same time estimation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스나비 선생님이 베이지안 인프런스 클래스에서 하셨던 말인데 이게 MCMC가 결국에는 SM이나 IRT나 Latent Class Analysis, HLM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많은 파라미터를 한꺼번에 estimate 해야 된다거나 nonlinear 같은 이런 그 챌린지가 그 전통적인 estimation 방법이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챌린지가 있을 때는 베이지안이 이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이거 그때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 정리한 거고,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가 MCMC가 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하기에는 힘들어서 여기 정리된 것만으로 어떤 데피니션이라든가 그것만 하고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로스 모델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MCMC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MCMC의 definition, 이게 뭔지, 그리고 키 컨셉이 뭔지 여기서 조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MCMC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장점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션을 바이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건데, 예를 들면 asymptotic inference, large sample을 요구하는 어떤 asymptotic inference가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small sample size에서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large sample size면 사실은 traditional method가 일을 더 잘할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multimodality, 파라미터가 아주 이쁘게 에스티메이션 안 되고 그 맥시멈이 나오는 점이 여러 개 존재를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베이지안을 디텍트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informative 하거나 uninformative한 prior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그 모델 환경을 어떤 시츄에이션을 이제 구성을 해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non-informative, uninformative한 prior를 쓰면 maximum likelihood랑 equivalent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osterior predictive p-value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model fit도 investigation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믹스처 모델링 할 때 되게 일을 잘하고요. 랜덤 이펙트 모델, 멀티 레벨 모델도 사실은 일을 잘해요. 그 트래디셔널 방법에서는 이게 뭐 EM 알고리즘을 써야 된다라거나 혹은 뭐 그 쿼드레이처 메서드를 써야 되는데 베이지안 메서드에서는 이게 조금 더 스무드하게 처리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non-recursive 모델, under-identified 모델, missing 데이터도 아주 쉽게 해주고 non-normal 데이터도 처리를 잘 하고요. 그 다음에 estimate any functional model parameter, 그러니까 뭐 indirect effect라든가 feed index 같은 경우도 베이지안 같은 경우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거는 조금 더 좀 천천히 하나씩 자세히 들어가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페이퍼가 가지는 컨트리뷰션 하나는 이렇게 모델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게 신텍스를 짜야 되는데 데이터를 셋업을 잘 하고 하면 이거는 이제 prior 부분을 셋업을 한 거고요. 모든 i는 모든 인디비주얼에 대해서 j는 measurement time point고 each ith person의 jth measurement time point가 노멀을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노멀의 mu 평균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여기가 이제 기스트죠. 이 부분이 이제 로지스틱 펑션으로 replace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linear growth modeling을 하고 싶다, 벅스에서. 그럼 이 부분이 linear 모델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만 nonlinear로 replace 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dependent variable이 일단 normal을 따른다는 가정을 했고, 그래서 아주 쉽게 정말 그 이 한 줄을 바꾸면서 여기에는 한 줄을 바꾸고 그 다음에 prior 셋업을 해주면서 linear 모델에서 logistic, fully nonlinear 모델로 넘어가요.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장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얼마나 많은 코딩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 사실 투자 대비 효과가 엄청난 거죠.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한 math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부분 implementation이 되고 벅스로 이제 벅스 코드에 돌아가는 코드는 많으니까 그걸 modify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시뮬레이션 디자인을 했어요. 왜 했냐면 그러면 이 모델이 어떨 땐 일을 잘하고 어떨 땐 일을 잘 안 하고 해서 그로스 타입을 리니어인 것과 로지스틱인 것으로 나눴었는데 제가 분석을 할 때는 리포트를 할 때는 그냥 로지스틱만 했고요.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를 50, 100, 200 그 어떤 진짜 스몰 샘플 사이즈에서 어느 정도면 리저너블하게 일을 하냐 이제 알기 위해서 했고, P는 measurement point 5개냐 3개냐 몇 개를 가지고 매저를 했냐. 그 다음에 L은 그 measurement point가 로지스틱에서 어디에서 존재하냐는 L은 left는 왼쪽 편에 치우쳐서 매저를 하는 경우,
right 같은 경우는 오른쪽 편에 치우쳐서 한 경우, middle이나 all은 이렇게 중간 부분을 전체를 다 커버를 해서 measurement가 존재하는 경우, 이럴 때 정말 lower asymptote, upper asymptote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봤고요. replication은 each 컨디션마다 200 times MCMC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그 파라미터 평균을 내가지고 이제 리포트를 했고, observation 하는 파라미터들은 이제 그 데이터를 generate 했던 그런 파라미터의 value들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케이션이 어떻게 셋업됐는가도 나와 있고, and simulation 디자인에 대한 기본이고, 이제 결과는 나왔어요. 결과는 나왔는데 이제 mean relative bias와 그 다음에 RMSE. 그래서 mean relative bias는 이제 얼마나 true value랑 deviation이 있는가에 대한 바이어스가 얼마나 큰가를 알기 위해서 요거를 매저를 했고, RMSE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estimator가 얼마나 stable한가, 얼마나 stable하게 estimation이 된 stability 뭐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얼마나 stable하게 estimation이 되는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전통 그냥 티피컬한 RMSE와 MRB를 했고요. 하고 나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 리절트를 서머리를 해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upper asymptote 일단 잘 일을 하고요. 네, 왜냐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컨버지를 했고, upper asymptote가 되게 일을 잘 못해요. 이게 되게 estimate가 힘들었다. 네, 그게 이제 결론이었고, 왜 그런지 제가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number of time point가 increase 할수록 잘 됐다. 그러니까 5개, 3개로 하는 것보다 5개가 훨씬 일을 잘했다. 그 다음에 middle이나 all이 그 왼쪽 편에 치우쳐지거나 오른쪽 편에 치우쳐져서 매저하는 것보다 중간을 하거나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게 에스티메이션이 훨씬 잘 됐다. 사실 이게 상식적인 거죠. 근데 상식적인 거를 데이터로 컨펌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asymptote parameter가 sensitive to graph pattern이니까 이게 왼쪽 편에 할 때는 오른쪽 편이 잘 안 되고, 오른쪽 편을 치우치면 왼쪽 편이 estimation 안 돼. 근데 이것도 사실 상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데이터를 generate 해놓고 upper asymptote가 어디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잘 안 되죠, 당연히. 이게 뭐 여기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lower asymptote가 얼마겠냐고 물어보기 시작을 하면 lower asymptote는 이 상황에서는 estimation이 잘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데이터가 되어줘야지 lower asymptote, upper asymptote, 그 다음에 이런 slope, surge point 이런 것들이 잘 estimate가 되니까 전체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매저를 하거나 할 때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끔 5개나 이런 걸로 가지고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끔 measurement point가 잘 셋업이 되어야지 logistic regression 모델이, logistic growth 모델이 이제 일을 하는 거죠.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summary고, 이것도 뭐 샘플 사이즈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일을 잘하는 것도 다 파악이 잘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설지 포인트가 특히 설지 슬로프보다는 일을 잘했어요. 어디가 이 maximum learning이 occurring 하는가 할 때 설지 포인트가 되게 에스티메이션이 잘 됐었고요. 페이퍼 보면 이제 자세하게 그 value들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commendation은 이제 at least 200 sample size를 recommendation 하고, 그 다음에 overall growth trajectory를 커버를 해야 된다. 왜냐면 왼쪽에 너무 치우치거나 오른쪽에 치우치면 logistic growth가 실제 일어난다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logistic growth modeling이 parameter estimation이 stable 하지 않거나 bias가 일어난다는 게 결론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upper asymptote가 상당히 힘들다. upper asymptote를 데이터가 충분하거나 그 포인트가 그쪽에 measurement 잘 안 해주면 힘든 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게요. lower asymptote는 어딜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zero에 bounded가 돼요. 이 상황에서. 아무리 지가 내려가봤자요. zero, 네거티브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upper asymptote를 guess를 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 모델은 upper asymptote, 개인의 upper asymptote를 freely estimate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고 나면 위가 어딘지 아무도 모르는, 정말 estimation 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recommendation은 upper asymptote가 충분히 나올 때까지 measure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냥 이거는 그냥 exponential growth modeling 하는 게 낫지. 굳이 logistic regression upper asymptote를 estimate 할 필요가 없다. 그것도 두 번째는 만약에 이론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theoretical하게 잘 보세요. 이 시험을 쳤지만 이 시험에 upper asymptote가 매전은 안 했지만 100이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의 맥시멈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100 근처고 80에서 100 근처에 간다고 보면 베이지안은 상당히 그 뛰어난 어드밴티지 중에 하나가 upper asymptote의 prior를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upper asymptote의 prior를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주면, 왜냐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 근처에 존재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에스티메이션이 상당히 스테이블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시뮬레이션 디자인에서는 relatively diffuse한 prior를 썼어요. 그러니까 upper asymptote가 뭔지를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봤기 때문에 데이터가 실제는 true parameter는 이렇게 80 정도의 존재를 하지만 diffuse prior를 썼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upper asymptote가 에스티메이션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잘 안 되는지도 설명을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었어요. 그랬고요. 그래서 결론이 됐고, limitation of future work은 이게 지금 여기서는 moderately diffuse prior를 썼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prior가 어디쯤 존재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고 theoretical하게 어떻게 알아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prior를 셋업을 해야 되는가가 practice에는 되게 중요해요. 무조건 diffuse prior을 넣어서 할 것 같으면 그냥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과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MCMC 베이지안 프레임워크의 장점을 잘 쓰는 거 아니죠. However, 여기서 베이지안을 썼던 이유는 nonlinear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prior도 잘 써주면 좋은데 prior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그런 페이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퓨처웍으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지스틱 그로스가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unbounded continuum이에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로워 어심토트 해석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로워 어심토트가 보세요. 로워 어심토트 여기는 0지만 로워 어심토트가 포인트 뭐 예를 들어서 뭐 20가 나왔어요. 20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infinitely 네거티브로 갔을 때 타임이 어디로 컨버지 하느냐에 대한 컨셉이에요. 근데 프랙티컬한 셋업에서는 이게 3학년부터 시작하면 3학년의 밸류가 아닌 거예요. 3학년의 average가 20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심토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히 과거로 갔을 때 무한히 과거로 갔을 때에 이 커브가 20로 컨버지를 한다라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IRT 할 때도 그렇잖아요. 왜 IRT의 그 guessing parameter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세타가 아주 작은, 아주 네거티브리 큰 친구가 맞힐 수 있는 확률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오케이, 뭐 IRT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쳐요. 근데 그로스 모델링에서는 시간이 영원히 뒤로 갔을 때 어떻게 이 밸류가 어디로 컨버지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힘들죠. 그렇게 설명을 하기에는 저희가 프랙티셔널하게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네거티브 인피니트, 포지티브 인피니트 상에서 그로스가 존재를 할 때는 왼쪽이 바운디드가 되면 되게 좋아요. 왼쪽이 바운디드가 되면. 그래서 이거 0부터 시작을 하고 오른쪽은 언바운디드가 돼도 돼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어디로 컨버지를 하겠다. 이거는 괜찮은데 왼쪽으로 언바운디드 되는 상황은 이건 사실은 저희가 인터프리테이션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페이퍼를 유 교수님하고 한참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걸 퓨처웍으로 남겨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what part of logistic growth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고 모델 핏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여기서는 리니어 모델이나 혹은 이제 유 교수님이 그 하시는 fractional polynomial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 모델도 나오고 익스포넨셜 모델도 나오고 그런 모델에 비해서 이 모델이 어떤 상황에서 일을 잘하는가를 모델 핏으로 비교를 해주는 페이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아주 간단하게는 한데 리니어 모델이라도 리니어 그로스랑 로지스틱 그로스가 모델 핏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어떤 게 잘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리니어 모델 쓰는 게 낫겠다. 혹은 뭐 스플라인 모델 해린 선생님이 또 최근에 하신 스플라인 모델에 비해서 이게 모델 핏을 잘하네 잘하지 않네 어떻게 모델 핏을 어떤 컨티니엄 속에서 그 모델 핏을 매저하는 게 같은 스케일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모델 핏을 어떻게 디파인을 하고 어떤 모델 핏이 어떤 모델 핏이 필요하고 그 모델 핏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를 할 건가 이런 페이퍼들이 되게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친절한 재화시 또 나오는데 한 장에 축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개 슬라이드가 뭐 20장 가까이 있지만 읽으시고 나면 이제 이거 보면 이 페이퍼가 했던 컨트리뷰션 이런 상황을 이런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페이퍼가 일을 했구나 2009 페이퍼를 하기 위해 그 다음에 윈벅스에서 돌려서 코드도 제시했구나 내가 이 코드를 보고 modify 하면 애플리케이션도 할 수 있고 그 코드가 생각보다 쉽구나 간단하구나 그렇고 이제 recommendation이 뭐였냐 at least 200 sample size 쓰고 그 다음 measurement point가 전체 트레스를 잘 커버를 해야 되고 sample size 그 다음에 5개 이상의 measurement point를 recommendation 하고 그 다음에 upper asymptote가 estimation 하기가 되게 힘들고 그 다음에 limitation으로는 이 lower 그 asymptote의 interpretation 되게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모델 컴패리즌을 조금 해주면 리니어 모델이라든가 다른 모델하고 모델 핏 컴패리즌을 해주는 페이퍼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 페이퍼가 얘기를 했구나 하고 한 장에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질문 받을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또 뺏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네,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그 mean bias하고 mean relative bias를 설명을 하실 때 이 페이퍼에서, 제가 그 벤델러스 선생하고 라이트 선생의 그 페이퍼를 안 읽어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기준 자체가 조금 크리테리아 자체가 미싱된 것 같아가지고 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기준이 relatively 이게 낫다 저게 낫다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RMSEA처럼 그런 기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없는데 네. 없는데 그 relative bias는 되게 좀 parameter 사이즈가 크면 point 1 같은 건 10% 정도 적다.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 10% 정도 크다 적다로 퍼센티지로 나오잖아요. 컨셉추얼리. 그래서 저는 mean relative bias를 좋아해요. 그냥 mean bias 하면 이게 큰지 적은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왜냐면 이 파라미터가 커지면 mean bias도 커지죠. 100에서 1000이면 뭐 50 정도 달라지는 게 뭐 큰 대수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relative bias로 이거 나눠주니까 true parameter로 나눠주니까 저는 이게 percentage 비슷한 거라서 이러면 이제 30% 정도 작아졌네. 70%나 작아졌네. 예를 들어서 true parameter에 비해서. 근데 그러면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 0, 1이 좋다니까요. 이 0, 1 스케일에 두는 게 좋습니다. 다음번에 이 0, 1 스케일을 아마 제가 100만 번도 더 이야기할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뭐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 뭐 베이전이나 MCMC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제일 싫어하시는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페이퍼 중간에 물론 그 프라이어를 잡으실 때 어떤 기준을 잡는 게 감마 펑션이 나오고 이렇게 잡는 게 기준이 있을 건데 조금 이 경우에서 좀 임피리컬하게 설명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어를 어떻게 이제 그걸 잡았느냐 그런 부분이 좀 미싱이 되어 있던데 아무래도 이게 시뮬레이션 스타디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임피리컬하게 좀 이그젬플도 보여주시는데 그 기준을 갖다가 첫째 질문은 어떻게 고려를 하는지 이런 페이퍼를 적을 때 두 번째 질문은 이 페이퍼에서 내가 잡았을 때는
어떻게 뭘 갖다가 고려를 했다. 사실은 그래서 완전히 디퓨즈 프라이어가 아니었었어요. 제가 완전히 디퓨즈 프라이어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일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적당히 일을 잘 안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너무 그 시뮬레이션 이 페이퍼라는 게 어차피 제한된 환경 속에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시뮬레이션 컨디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프라이어 잡을 때 프라이어 민이 이 근처인 걸로 잡았어요. 근데 variability는 조금 줬죠. 그래서 제가 moderately diffuse라고 했어요. 평균은 이제 프라이어를 잡을 때 이건 건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프라이어 세팅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이거 내가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IRT 하다 보면 IRT vertical scale 하다 보면 3학년 때는 궁극적으로는 300에서 한 500 정도 사이에 존재를 한다. 그리고 그 theoretical한 bottom이 300 정도, around 300에서 350 사이에 존재한다는 게 아는 경우가 많아요. 6학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결국에는 800점에서 한 900점 사이에 존재를 한다. 대부분 upper boundary가. 예. 그런 거 아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거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variability가 얼마일 것인가를 작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variability를 잡을 수가 있죠. 그럼 그걸 가져와서 프라이어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시뮬레이션 스터디니까, 예. 그래서 대충 평균은 true parameter고, 근데 variability는 이렇게 9 정도, 10 정도 되는 어떤 variability를 가지는 걸로 제가 셋업을 해서 했고, surge 포인트는 1로 했네요. 여기서는 variance를. 왜냐하면 이게 surge 포인트가 확확 바뀌니까 모델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1로 했으면 surge 포인트가 일을 잘 하겠네. 왜냐하면 prior variance가 1이니까 당연하죠. 왜냐면 이게 타이트하게 잡아주면 잡아줄수록 일을 잘하죠. 너무 주관적이라서 그 부분을 과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규먼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되게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그거를 thoughtful한 모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justification을 해주는 게 저희의 자세죠. 이 페이퍼에서는 그런 게 많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4분 남았네. 네. 방폭하기 전. 질문 있는데요. 네. 그 컨버전스 테스트는 어떤 걸로 하시고 버닝은 얼마 정도 나왔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 아마 뭐 1000번 했나 10,000번 정도 돌렸나? 대부분 다 컨버지를 잘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MCMC가 MCMC를 조금 아시면 알겠는데 컨버전스 크라이테리언이 있다 하더라도 런을 충분히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이렇게 믹싱이 잘 안 돼도 이거를 많이 해버리면, 많이 한 것을 축약을 시켜버리면 되는데, 그냥 matter of time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시간을 조금 더 써버리면, 그 posterior distribution에 대한 그 inference가 결국에는 일을 잘 하기 때문에 한 거고, convergence는 대부분 다 nicely convergence 한 걸 했겠죠? 네, 한 거를 기준으로 했고, 왜냐면 컨버전스가 안 됐었으면 아웃풋이 안 나왔을 텐데 대부분 다 아웃풋이 잘 나왔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안 되게 하는 사람들 되게 결국에는 이 prior를 아주 diffuse, 왜냐면 샘플 사이즈가 50개밖에 없었잖아요. extremely small sample size에서도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샘플 사이즈만 충분하면 사실은 대부분 다 컨버지 하는데, 모델이 뭐 리저너블 하기 때문에 아주 모델이 어려운 모델이 아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윈벅스 모델이 아주 어려운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 예를 들어서 1000개, 2000개 정도로 돌리면 대부분 다 일을 잘 할 겁니다. 여기서는 50개, 100개, 200개 아주 작은 걸로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한 50개만 있어도 너 일을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MCMC가 일을 잘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스몰 샘플 사이즈에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이거 들고 가가지고 maximum likelihood 하는 뭐 이렇게 난리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는 쪽으로 들고 가서 한다 하더라도 스몰 샘플 사이즈에서는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maximum likelihood 계열로 하면 컨버지 안 되는 경우 많을걸요. 아예 아무런 결과도 안 주는 경우 많을 거예요. MC는 뭐라도 주잖아요. 네. 다른 질문 있어요?
질문이 네, 있는데요. 네, 제가 실제 데이터를 아직 많이 못 만져봐서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그 결과에서 보면 네. 넘버 오브 타임 포인트가 많으면 이제 에스티메이트 하기가 더 좋다고 했는데 네. 타임 포인트가 많아지면 미싱 데이터가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미싱 데이터가 있는 거를 맥스원 그러니까 그거는 퓨처 웍에 하나 반드시 들어가요. 미싱 데이터를 다루는데 그 MCMC에서나 베이지안에서 미싱 데이터를 다루기가 되게 쉬워요. 그게 장점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미싱 데이터를 넣고 메저먼트 포인트가 뭐 퍼센티지가 어떻게 됐을 때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좋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MCMC가 믹싱 데이터를 잘 다룹니다. 믹싱 데이터 포인트를 한 개의 파라미터로 취급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MCMC 임퓨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퓨트를 걔네들이 해줘요. 그러니까 이 모델 안에서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벅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셋업이 돼 있어서 그래서 아주 파워풀합니다. 1분 남았네요.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그리고 방폭합시다. 아니, 서희 씨 다 질문 안 한 거 아닌가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퓨처웍으로 되게 좋아요. 그 하기가. 왜냐하면 미싱을 넣어서 퍼센티지를 넣어서 얼마나 일을 잘하고 스테이블하게 나오는지 그런 거를 여기서 해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어트리션이나 미싱은 핫토픽이기 때문에 그런 프랙티컬하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 인베스티게이션 하면 퍼블리케이션 하는데 상당히 좋을 겁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영준 씨는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질문 없으면 끝낼까요? 네, 저기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메일 어딘가 있겠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